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승훈, 이찬갑, 유일한 이 세 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여는 시를 한 곡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찬갑 선생님 거기에 보면 봄길의 식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그 봄길의 식구를 인용 짧게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 세 분이 이 시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정인숙 장로님의 오빠이신 정호승 시인의 봄길 시를 가지고 여는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읽으니까 이게 인터넷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게 같이 읽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좀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복희 장로님 낭독을 또 그 아드님 전시회에서 아주 많이 해주셨으니까 낭독해 주시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설교 때도 많이 인용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매번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을 움직이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을 이제 저는 세 분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시가 되게 세 분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는 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사장 동포여 깨어나라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남강 이승훈 선생님부터 시작해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오른쪽 편에 계시는 신복희 장로님, 문성원 장로님, 김효식 장로님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평하거나 말할 그게 없고요.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 신민회 소속이고, 오산학교 출신이고, 뭐,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역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다. 같은 뜻을 하시면 모이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야, 다 알다시피,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고, 또 열심히 그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잖아요. 김약연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김약연 선생님도 동포나 민족을 위해서 사실 그 정신을,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서 목사까지 되셨는데, 이승훈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동포를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 사랑의 정신, 평등의 정신으로 이렇게 동포들을 깨우고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제일 감동스러운 거는 그렇게 남들이 싫어하는 정말 똥까지 쳐가면서 헌신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섬김의 자세를 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그런 정신을 실천을 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우러러배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승훈 선생님이 오산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 밑으로 너무나 정말 유명하신 정말로 민족주의자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 오산학교 출신이라는 거는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정말 김소월, 특히 이중섭 화가 다 오산학교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님 이어서 해주시죠. 저는 그 남강 이상훈 선생 이름도 많이 들었었고 또 평양 오산학교 또 많이 들어봤었는데 여기 뭐 짧은 글이지만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참 이렇게 인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하신 분이 있나 하는 게 진짜로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뭐 사업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은 어쨌든 민족 혼을 생각해서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다 연결된 이야기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들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 뭐 일화처럼 이렇게 쭉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면은 야 진짜로 참 대쪽 같은 건 성품인데 그 강직함 뭐 이런 것들이 참 훌륭하시구나 하는 걸 봤었고요. 가장 저는 이 짧은 걸 읽으면서 감명 있게 봤던 거는 이 3.1 운동 후에 잡혀가지고 이제 최후 진술했던 부분 음,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때 지금 박형규 목사님 글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그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야 이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진술을 했던 걸 이제 어디선가 이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글이 딱 바로 그런 글이더라고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할 일을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만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 참 보기 좋았고 또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참 감명 깊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분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돼가지고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크셔가지고 꾸준히 일이라든지 험한 일, 또 뭐 남의 심부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전혀 끄리끼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소위 이 책에서 표현대로 섬김의 교육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면 이제 장로들이 취해야 될 모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에 옛날에 김효식 장로님이 장로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아 맞아 이런 자세로 섬김의 어떤 그런 우리가 모습을 가져야 되고 자세를 가져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제 또 하나 이 사례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분이 참 민족 스스로의 어떤 자립 이런 것들을 워낙 중요시 하셔가지고 이제 뭐 새싹이 무거운 돌이 있다고 그래서 무거운 흙덩이 있다고 그래서 남이 치워줘야만 크는 게 아니고 스스로 힘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외세 또는 외국 사상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거부한 이런 모습들이 야 이게 참 흔히 우리는 좀 뭐 전술이나 전략을 생각하면서 뭐 외국 어떤 그런 힘도 좀 이용할 때는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항상 마음을 굽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투철한 정신 이게 참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이분의 어떤 인품인 것 같은데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는 생각을 이분은 새삼스럽게 다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식 장로님 이어서 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네, 예,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그 정말 기업이다시피 한 그러한 걸 일궈내셨잖아요. 일궈내시는데 그 과정들이 참 그때 당시 노동자 권리를 이야기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처럼 정말 직원들을 정말 가족들처럼 대했던 그의 품성, 또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 환경과 조건을 배려해서 그 일터가 굉장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함께 해 나가서 그 사업이 계속 날로 번창해 나갔었던 그의 성품. 그 이후에 다시 또 눈을 떠서 이 일제의 그 그런 그 암흑한 시기에 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또 깨우침이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해서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는 그런 배경과, 또 이분이 그 보통 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가족과 더불어 친인척들 해가지고 그, 그 마을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볼 적에도 이분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일찍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성품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민족운동을 하면서 그 감옥을 정말 제 집 지나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안방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한 그런 그 말씀들을 들을 적에 저는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뵀던 분이 박영규 목사님인데, 음. 정말 감옥을 제 집 지나들듯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더 그러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봤었는데, 이분이 삶 사시면서 이런 삶을 사셨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건,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은 다 애국으로 이렇게 많이 떠났었잖아요. 뭐, 그 중국으로도 갔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쪽이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미국으로도 갔고 다른 여러 나라에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승훈 선생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그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좀 남다르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소중하지만은, 가장 그 적들이 그 융성하게 이렇게 어묵하게 이렇게 그 탄압하는 그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마지막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일 중에 최고의 대단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이게 그릇이 크다라는 느낌을 딱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많은 분들을 담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을 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여러 일화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 어록도 이거 생각해서 쓰기 어려울 정도의 어록집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뭐 한경직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왜 어려운가, 옳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그 이야기에서도 딱 보면서 아주 시대를 뚫고서, 지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뚫고서 뭔가 자기가
제대로 살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뭔가 스스로 어려운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쉽게 사는 거는 너무나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쉽게 쓰고 쉽게 일회용으로 쓰고 편리하게 쓰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쉽지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일들을 어, 옳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함석환 선생님이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가지고서 직강의 인간, 그러니까 직의 인간과 강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대쪽 같은 신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곧고 바르고 강한 느낌을 받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소신, 자기의 신념이 딱 강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이렇게 강연을 듣고서 자기의 삶을 인생의 삶을 딱 돌이키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1907년에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오산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내가 내 소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또 그 안에 있는 부드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 그룹 내에서는 남강 이승훈 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장로님으로 많이 불렸고 평양신학교에서도 1년 수학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50대가 넘어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1년 수학을 하셨는데 아마도 다 마치시지는 못하셨는데 다 마치지 못하신 이유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일제의 억압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3.1운동도 전개하시고 이런 와중에 결국은 다 수학을 못하시고 감옥에 갇히시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려고 자기가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또 감옥에 갇혔어도 뭐 구약을 20독하고 신약을 100독하실 정도의 본인의 열정이라든지 어떤 그 신념에 따른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대단함이 이제 이런 어록들이라든지 어려운 고비에서도 자기의 기계를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33인 중에 민주운동 33인 중에서 어쨌든 그 주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기독교 신앙을 자기 안에 체화하셔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굉장히 자기가 지휘자의 위치에 있고 뭐 높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연배로나 뭐 이런 여러 면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영상 중에서 보면 박재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산학교에서 늘 이렇게 추워서 이게 이제 뭐 똥을 싸는 게 얼어서 이렇게 똥탑이 생기면 도끼를 들고 가고 똥탑을 무너뜨리다가 똥이 튀어서 자기가 입에 먹었던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똥간 가고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일들을 자기가 몸소 더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더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참된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참 뭔가 진짜 큰 어른, 큰 그릇 뭐 이런 느낌으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됐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살았던 그런 과정에서 생긴 스스로의 어떤 거이 뭐 성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품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서 그 기독교를 볼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를 세울 때도 그렇고, 다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보면은 이 조현 기자가 쓴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뭐 사실인지 는 모르겠지만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기독교야말로 이 무력하고 분열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상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신약 구약을 뭐 100번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 뒤에 이제 이분은 모든 삶은 그렇게 이제 뭐 항상 이 종교적인 부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창호 선생 이야기를 듣고 3일을 잠도 안 자고 고민을 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을 바꿨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철저하게 아주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걸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또 그게 철저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좀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질러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재준 목사님의 좌우명 10가지 중에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고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나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쨌든 끝까지 이제 그 신념에 따라서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이제 분들한테 같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거면은 서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뭐든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는데, 하여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뭐 신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학교 출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는 거 이번에도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이 오산학교를 안 세웠으면 진짜 민족주의자들이 흩어졌을 수 있는데, 이승훈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문도 죽이는 학문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깨닫게 하는 학문이 있는데, 오산학교는 생명을 살리고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훌륭하시지만은 이 오산학교를 세우신 이 이승훈
선생님의 그 활약은 정말 눈부실 정도다라고 정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네. 뿌리죠, 뿌리. 예, 예, 예. 지금 저기 그 용산 쪽에 오산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면서요. 이 책 보면은 뭐, 네네네. 보강동에 있대요. 네. 예. 근데 스스로도 그렇게 그 옛날 이성훈 선생의 오산 학교를 개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 네네. 제가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예. 학교 홈페이지를 봤더니 연역을 쭉 그때를 기원해서 연역을 쓰고 있고, 아, 쭉 연역을 쓰면서 그 역사들 다 기록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뭐 그 정신이 계속 그러니까 그 정신이 선생님들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그 연역들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뿌리들을 다 그거 근거로 두고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통성을 살리려고 하겠죠. 미션 지금 스쿨이나 이런 건 아닌가요? 미션 스쿨이겠죠? 무슨 그런 게 지금의 오산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00년대 초반에 기독교가 민족주의적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끌었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기독교가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오산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동학교와 은진학교가 그런 역할들을 음, 했다면 또 한 축으로는 평양에서는 이 오산학교가 민족의 기독교면서 민족적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두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큰 인물들이 이제 음,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여러 초창기에 한국의 그런 민족주의적 운동들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기독교 민족 운동이 큰 줄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야기가 나올 때 처음에 1909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신앙을 누구 목사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그렇죠. 예. 근데 1908년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아, 때였어요. 그때가 음, 아, 뭐 평양 쪽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때 당시가 굉장히 뜨거운 선풍의적 운동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아,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또 가담하기도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했는데 어 그게 양 단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보수적인 그룹들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진보적인 그룹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주의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갖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다만 여기 이승훈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나라를 잃고 음, 나라를 잃고 당신만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냐 이제 예, 맞아요. 천국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딱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3.1운동과 거리를 두는 노선들이 있었던 반면 또 민족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기독교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종교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노선이 분명히 나눴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쪽 반대쪽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33인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누가 이제 뭐 맨 앞에 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마 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종교단체나 각 그룹들
계파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들의 어떤 뭐 대외적인 측면 뭐 또 이해관계 이런 거 막 치밀하게 따지면서 막 그랬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딱 그 정리하는 거 보면 참 대범하신 분이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요즘 에듀케이메니칼 진영에 좀 뭐 그런 교단 간의 논쟁들을 할 때 갖다 좀 써먹어야 될 텐데, 맞아요. 에큐메니칼 기도회 같은 거 한번 교단 연합해서 기도회 한번 하려면 누가 기도할 거냐, 누가 설교할 거냐 이거 가지고 교단 간에 굉장히 밀고 당기고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 얘기를 그냥 갖다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아,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구의사 그 기후 대행진할 때도 여러 단체에서 특히 이제 민노총 쪽에서 이제 참석하겠다고 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주최 쪽에서 한노총은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주고 민노총은 시간상 당신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그런 식의 어떤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참 큰 대의를 앞두고 얼마나 그 좀 치졸한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큰 그릇을 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NGO 활동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그러니까 큰 그릇을 좀 담고 살아가고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교훈과 모든 걸 배워야 되는데 작은 거 하나에 얼굴 내밀고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이 다른 것은 정말 제대로 그 그릇이 안 돼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나아가지고 참여하면은 더 크게 보일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제가 다른 자료 찾다 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유영보 선생님한테 성서에 대해서 배웠대요. 네. 예, 예, 그런 거 나오대요.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유영보 선생님이 26살 어리거든요. 네. 보다 26살 어린데 26살 어린 유영보 선생님한테 성경을 찾아가서 배우고 CR 사상을 영향을 받고 할 정도로 뭔가 이게 본인이 배울 게 있다면 나이 가리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오늘날에도 많이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분으로 넘어가죠. 이창갑 선생님, 이창갑 선생님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로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창갑 선생님, 박막 선생님은 그 남강 그 이승훈의 증손이라며요. 조카의 증손인 이제 손자인데 그 그렇죠. 조카에서. 이승훈 선생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무교회주의로 나온 데는 어떤 무슨 그 사이에 무슨 교회에 굉장히 실망한 무슨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건 여기 지금 써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게 그렇게 몸으로 그 풀모 공동체 첫 장을 읽으면서 이 장면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이렇게 장면을 써놨나 그렇게 했잖아요. 뭐 가게 안에서 갖고 온 유기농 빵들이 있어 군침 돌게 하고 바로 옆 공방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바느질하고 그리고 또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는 헌책방에서 아이들이 책을 사고 혼을 돈통을 넣고 나온다. 그래서 이거 무슨 영화에 한 장면을 써 있나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진짜 별천지인데 이분이 이런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떨치고서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이분도 정신이 엄청 강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민족은 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민족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정말 우리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돈과 권력만 쫓고 또 그 더불어 사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런 풀무 공동체를 세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하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 뚜렷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분은 정말 여기서 얘기하듯이 학교이면서 교회이고 또 교회이면서 자급자족 마을이 되는 그런 생활신앙을 신천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신앙 따로 있고 뭐 배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마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게 굳이 필요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운동가가 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서 더 그거 하신 거는 이창갑 선생님이 이제 아파서 쓰러졌을 때 이 홍순명 선생님이 엄청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기에는 이창갑 선생님이 크로즈업 돼 있지만 사실은 이 홍순명 선생님이 그 이창갑 선생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모든 활동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제자 주영로를 오리농법으로 하게 해서 그 동네 전체가 오리농법으로 이렇게 정말 유기농법 지금 아주 선구자죠. 유기농법으로 오직 생명으로만 생명을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유기농법으로 한 게 지금 풀무원의 그 창업주 그 원경선 선생님이 풀무학교 출신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풀무농업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풀무원이라는 상호명을 내세웠나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풀무농업학교 출신인 원경선 선생님이 풀무원을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풀무원을 좀 눈여겨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여기에 후원을 조합 여기 공동체 후원을 하신 그 장기려 선생님도 그 성서조선 그룹이고 또 김교신 그 선생님이 성서조선을 내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무교회주의자들의 그런 조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이 홍순명 선생님이랑 주영로 선생님이 유기농법이 우리나라 지금 유기농법의 원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무교회주의가 19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막 선교사들에 의해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단 선교들이 막 이루어지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교회가 지금처럼 막 성장하는 모습으로에 있다기보다는 선교 현장처럼 선교사들이 여러서 전도들을 막 넓혀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의 신앙생활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서 획득할 수 있다라든지 교회에 가면 신앙을 갖는다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야외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들었다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신앙을 처음 깨닫게 된다라기보다는 뭐 이 야외에서 한 대중 집회에서 내가 기독교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아니면 1대1 전도부인이라든지 뭐 이제 민족주의 누구 선생님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아름아름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거야 하고선 들어서 배운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가 더 우리나라에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김교신 선생님도 봤고 함석헌 선생님도 봤고 뭐 여러 분들 봤잖아요. 근데 1920년대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교권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선교를 막 자기 교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교권의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반발감이 기독교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교회주의를 굉장히 지지하게 만들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민족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뭐랄까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권파들의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도 그 평양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교단이 아니고 교권이나 교단이 아니고 무교회주의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 민족적인 종교로서 같이 받아들여야겠다. 삶으로서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김교신 선생님, 뭐 함석헌 선생님, 뭐 여러 분들이 그러한 운동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특히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조선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 있는 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창갑 선생님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됐고 또 일본 유학을 하셨잖아요. 이창갑 선생님이 일본에 잠깐 가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유학을 하시면서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들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문장로님 예, 이어서 하시죠. 이창갑 선생님도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이승훈 선생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쭉 크셨을 거고 다만 이제 오산 학교가 제도권 학교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 내용이나 이 가르침이 변질되는 거에 거부해가지고 이제 튀어나왔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창갑 선생님 하면 이제 그 풀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농촌에서 풀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특히 이제 농촌 그리고 뭐 어떤 생명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그런 이제 활동들이 이제 좀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농촌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여기 이분의 어떤 뭐 시에도 나왔듯이 이분은 아마 조선의 상징이 농촌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을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거하고 지금 그 이후에 그 풀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돼 나왔던 부분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이제 신장로님이 말씀하신 뭐 무교회주의도 거기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신목사님 올려놓은 자료 보면 이 조합주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런 거는 훨씬 그 이후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영 기자가 썼던 거는 이게 어느 날의 풀무원을 보면서 이제 과거 어떤 처음 출발할 때 어떤 그런 이념이나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로 이제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럼 조금 좀 많이 그 이후에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앞에 막 진짜로 뭐 영화 속 장면 같이 그려놓은 거는 조금 좀 처음에 이 이창갑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 나라 역사와 말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이 민족이 설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이제
그 풀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이렇게 펴나가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발전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간 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누구죠? 홍순명. 예, 그분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분도 오산학교 출신인 만큼 출발은 그런 어떤 민족의 어떤 뭐 독립이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 그 주요 무대로서 농촌을 생각하셨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분도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죠. 그 어쨌든 이 지역 공동체에서 그러한 어떤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공동체, 농촌 마을 이런 것들을 추구하셨던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저기 충남 홍성 홍동면에 가면은 이 공동체가 있나요? 여기 네, 맨 있고요. 있죠.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별천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있죠. 실제로 그 조연 기자가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별천지 같다라고 느껴지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이런 가게들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여기인데 이게 홍성에 있는 홍동면에 네.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가 여기는 마을 공동체보다 더 큰 단위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큰 지역 공동체가 됐고 아마 전국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로는 가장 유명한 지역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을 아마 공동체 풀무학교 출신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또 그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지만. 그게 1기 졸업생들, 그러니까 풀무학교의 1기 졸업생들, 2기 졸업생들, 그 졸업생들이 그 풀무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지역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앗간, 그 지역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서 주영로 분처럼 농업을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그 지역에서 지역 운동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같은 정신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점점 커져 가다 보니까 지금은 홍동면 단위 자체가 아예 다 그런 지역 공동체화 됐고 거기가 서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급할 수 있을 만큼의 서로 네트워크들도 형성되고 더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특히 유기농업 같은 경우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업들을 시작했던 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주홍로 선생 있잖아요. 예. 오리농법. 예, 주홍로 선생님이 일본에서 일본의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유기농법들을 들여와요. 이창갑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오리농법을 시작을 해서 오리농법들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잘 잡아갖고 언제 또 확산되냐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음, 대통령이 자기 퇴임하고 나서 농사지로 갈 때 여기를 모델링으로 해갖고 여러 곳에다가 이 오리농법을 확산하는 교육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농법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내려가서 자기 농사 지을 때도 그 일대를 다 오리농법으로 다 바꿔갖고 할 정도로 많이 하게 됐고 그게 또 영향을 받아갖고 다른 지역에서 이 홍동면을 그 불러갖고 오리농법들을 전국적으로 다 확산하는 계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리농법이 굉장히 2000년대 초중반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런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역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마을 공동체 공부할 때 여기 홍동마을 공동체에도 같이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나왔었나요? 예, 예, 지역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뭐 또 이어서 하고요. 김효식 장관님 이어서 하시죠. 뭐 나머지 부분들 두 분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창갑 선생님이 하셨던 것들 중에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모든 것을 학생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네. 예질도 마라톤도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굳은 일 하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그 상과 정신이 아이들 속에 스며들게 되면은 아이들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도자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같이 그런 삶들을 살아냈다라는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좀 호감이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그 농촌의 문제가 지금 현실에 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쌀의 자금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지어서 농부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수매가 안 된다고 농지를 갈아엎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지금 이창갑 선생님의 그 배움에 따라서 그쪽에 홍성 쪽에 한 20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리농법으로 하는 게 2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반 쌀보다도 한 30% 정도 비싸게 파는데 그러니까 금방 다 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좀 많이 좀 퍼져나가서 우리가 서로 FTA든 뭐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걸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기 힘들게끔 하려면은 이러한 게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좀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농사를 짓고 있는 동생한테 유기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런 지하에 그거 다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유기농으로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농약을 치게 되면은 그 벌레들이 유기농으로 한 대로 전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항폐화가 된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하려면은 대단지로 하지 않고 소량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지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극복을 하려면은 소량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200평 정도의 상황을 한다 하면은 거의 그쪽 지역을 다 섭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해 나간다 하면 우리 농촌의 문제들도 좀 웬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확은 더 많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신 비싸게 판매하니까 그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보니까 이 177쪽에 보면은 정말 눈물겹게 농사 짓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하고 또 소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풀무원이 물론 이제 처음에 생겨났을 때하고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정신과 그 상황들은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풀무원 이창갑 선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의 어려운 농촌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풀무원하고 예. 풀무 이 바뀌어? 공동체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풀무 얘기 공동체에서 나오신 그 원 누구죠? 그분이 이제 풀무원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분이 저기 전 민주당 국회의원 그 원혜영. 원혜영 그분 아버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음, 예. 그래 지금은 상업적으로 뭐 돼. 이름은 같은데 전혀 어떤 뭐 같은 정신을 갖고 경영을 하는지 그건 좀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풀무학교 출신이 아니고 풀무학교 이사를 하셨던, 그러니까 원경 선생님이 풀무학교 이사에 참여했다 그래서 아, 같이 하는 건데, 아. 어,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하고 그게 다 일본에 있는 고다니 주니치의 에농회라는 회장의 영향을 받아서 풀무학교도 영향을 받았고 풀무원도 영향을 받아서 같은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무학교하고 풀무원은 구분을 확실히 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풀무학교는 어쨌든 이상을 쫓았던 교육기관인 거고 그렇죠. 풀무원은 영리 목적으로 상업.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그 영향을 받았던 장소는 같다고 하더라도 지향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뭐 풀무학교가 훌륭하니까 풀무원도 훌륭하나 이렇게 보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풀무원은 제가 보기엔 뭐 이제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어도 지금은 꼭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일반 생협 뭐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풀무원이 맞아요. 영리로 더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한살림이 제일 그래도 낫죠. 음. 그 농촌하고 아니 농촌하고 예. 교류하는 그거는 생협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 물건을 좀 괜찮은 걸 해서 이렇게 받아서 파는 정도고 한살림은 공동체는 하나로 돼 있어서 농촌하고 이렇게 맺혀져서 물건이 직접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합원입니다. 한살림이요. 뭐 사실 굉장히 정말 좋은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살림이. 그리고 이창섭 선생님이 꼭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다 이기백 이기문이 역사학자, 국어학자가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이 컸다니까 역사와 그 나라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래도 교육에 심려를 기울였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풀무학교에서 나오는 따로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가요? 나 지금 풀무원하고 이렇게 좀 혼돈을 했었는데. 풀무학교는 상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자급해갖고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조합 같은 걸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무원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쌀 200만 평을 지은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풀무원하고는 이 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아무 거네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책이 쓰여진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도 풀무학교는 그 이후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대한교육에 2000년도 제가 대학 갈 무렵에부터 대한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샀던 책이 이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홍순명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교육을 소개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사례로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그때 읽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데가 있어. 그러고서 읽다가 2007년도였나요? 제가 기독교 농촌 개발원 가서 원장님하고 여러 군데 이제 생태 생활사들을 이렇게 탐방을 할 때 여기 홍성에 가서 그 마을 탐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탐방을 할 때
홍순명 선생님이 그때 같이 가서 만나 뵙고 강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앞에 그 설명을 쭉 듣고 홍순명 선생님의 강연도 듣고 그 마을을 좀 안내해 주시는 걸 쭉 따라서 듣는데 진짜 이 앞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별천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무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풀무고등학교 애들이 긴 장화를 신고선 논에서 나와요. 그래서 니네 수업 안 하고 뭐 하냐 그랬더니 이게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농업 수업이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대안학교에서 농업고등학교로 아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꿔갖고 농업고등학교가 됐어요. 풀무학교가. 그래서 농업을 쭉 하게 됐는데 뭐 이제 그 이전에도 농업을 하긴 했지만 농업고등학교로 전향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 가르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렇고 아이들이 되게 주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딱딱딱 하고 뭐 스스로 아이들이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소개해주고 보고 하는데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그랬고 2007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좀 약간 그런 소규모틱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려고 홍성에 다시 갔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캠프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캠프가 생명평화 캠프였는데 그 생명평화 캠프를 그 홍동마을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아니면은 풀무 학교를 빌려서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가본 한 7, 8년 사이에도 더 많은 게 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도 그게 지역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시스템도 갖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더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지금은 그런 지역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뭔가를 더 갖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번 저희가 방문해도 마을 공동체 차원으로 방문하면 저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 지역 공동체, 이 홍성 지역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뭔가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세계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도의 뭔가 자립이라든지 스스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바로 이 홍성에 있는 홍동마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로 목사님이 그 저기 운영하고 있는 그 저기도 홍성에 있지 않나요? 그 홍천, 홍천. 강원도 홍천인데 음. 그 최초로 목사님이 저기 인수동에 있다가 공동체를 했었잖아요. 인수동에 서울 인수동 그 북한산자락 밑에서 하다가 홍천으로 가서 뭔가 우리도 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영향을 받았던 데가 제가 보기에는 홍동 마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쨌든 농업과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자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아마 해온 것 같고 교육과 농업과 지역 공동체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이창갑 선생님도 그렇고 앞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굉장히 뭔가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는 인상을 다 받았다면 이창갑 선생님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딱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되게 부드럽고 밝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고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뭔가 그 온화하고 섬세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이창갑 선생님의 이 성품이나 사상이
그 다음 교장 선생님인 홍순명 선생님한테도 이어져서 홍순명 선생님도 그렇게 온화하고 인자하세요. 아,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차분하시고 조용하신데 이창갑 선생님의 그 정신을 제가 보기에는 홍순면 선생님이 더 극대화시켜갖고 이렇게 잘 만드신 분이 홍순명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에 계세요? 홍순명 아마도 선생님.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존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건데 어쨌든 뭐 이창갑 선생님은 세우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냥 그 중독돼 가지고 쓰러져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어떤 구상을 하고 출발은 이창갑 선생님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 정신이나 어떤 뜻을 살리신 분은 뭐 홍순명 선생님이라고 봐야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오늘의 어떤 풀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창갑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신 건가 그 바로 연결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조금 좀 괴리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그 풀모 학교를 58년에 짓고 70 몇 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 몇 년 동안은 누워서라도 같이 하셨겠죠. 74년에 돌아가셨는데. 누워서 오래 지금 옆에 사람 고생만 많이 시키신 거 아닌가? 근데 정신을 이어받은. 홍순명 선생님은 그때 이제 풀무학교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이창갑 선생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174페이지에 보면 사진 보이잖아요. 예, 네. 홍순명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예, 앉아 있는 사진들 보면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딱 가서 보면은 어. 할아버지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고등학생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무슨 할아버지하고 손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푸근하게 서로 막 아는 척하고 넌 어디가 뭐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가 가능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이렇게 답사를 가서 그때 만날 때도 굉장히 부르짖어요. 애들이 와갖고 그냥 할아버지 부르듯이 교장 선생님한테 와서 되게 허울 없이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그러네요. 딱 밝고.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게 정말 무등음이. 삶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학문도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거기서 그 내세우는 이창갑 선생님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건가요? 뭐 표현하면 이게 뭐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뭐야 두뇌와 대동의 뭐 가치 뭐 이런 건가요? 거기서? 두레와 대동이요? 네. 실제로 거기는 마을 문화에서 두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들은 이어서 뭐 서로 도와서 지역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서로 같이 하려고 품앗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을 내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정신들을 이어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서 풀무학교를 이야기할 때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사는 평민. 더불어 사는 평민인데 이제 처음에 이창갑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위대한 평민, 위대한 평민. 위대한 평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평민이 여기서도 제가 따로 드린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그 어디야 누가 뭐라고 그랬죠? 모치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던 위대한 뭐 있는데. 위대한 그 이야기하고 섞여갖고
위대한 범인, 우치무라 간조가 위대한 범인이라는 표현과 유형무 함석헌의 CR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예. 위대한 평민이 나왔고, 또 하나의 영향을 받았던 그 덴마크의 그룬투비가 사실은 시민운동에 굉장히 덴마크의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덴마크에서는 시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민이 곧 농민이고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 이창갑 선생님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평민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는 최근에 쓰는 표현들이 더 인상 깊었는데,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렇게 해갖고, 보통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다 큰 인물,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뭐 위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민을 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범하게 살되 그 평범함 속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할 바를 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녹여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어렵죠. 아니요. 아니 우리 그 유교 제가 성대 다녔으니까 유학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중에 중용이 제일 힘들어요. 네 번째가 그게 중간을 잘 지키는 거. 그게 보통 사람들. 중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평민으로 사는 거는 그냥 살 수 있는데, 이제 위대하게 사는 거는 어렵겠죠, 그게. 위대한 평민. 큰 뜻을 품고 평범하게 사는. 네, 다음 그러면 유일한 박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일한 박사인데요. 신정민님부터 해주시죠. 유일한 박사님 얘기하기 전에 그 전장에 있는 이신 목사님의 그 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나사렛에 한번 이신 목사님이 그냥 화가처럼 우리가 그냥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니까 아, 이신 목사님도 이런 깊이가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유일한 선생님인가 사장님인가 박사님. 유일한 박사라고 박사님이죠. 말해요. 예.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지킨 애국자지요. 그렇게 느낌을 받았고 또 여기에서 세 분이 다 제한테 공통점이라 생각한다면 어린 시절을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힘들지 않고는 정말 이런 그 힘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나 보다. 꽃도 겨울에 힘들게 추운데 내다 놔야 그 다음에 꽃이 잘 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찍질을 많이 해야만 이게 되는 건가? 어려서부터 뭐 9살, 10살에 다 고아가 되고 혼자 살고 또 뭐 7살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혼자서 정말 돈을 벌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민족주의자가 되고 애국주의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맨날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유일한 박사님도 뭐 마찬가지로 어렵게 힘들게 정말 그 나이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가 정말 그리고 신앙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 그거가 생각이 되고 이분은 진짜 기업 이념이 정말 특이해요. 제가 유한양행을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제약회사 유한을 거래를 하는데 이분이 그 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복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는 다 이렇게 노트북 조그만 걸 줘가지고서는 뭐 이걸로 다 이렇게 결제도 하고 이런 수단이 되게 하는데 유한양행은 제일 최근에까지도 이렇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찍혀서 결제하는 그런 거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또는 자신들은 상당히 아끼고 힘들게 살면서 이 사회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엄청 이렇게 베푸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뭐 주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뭐 펑펑 무슨 기프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회사들은 보면 왜 이렇게 뭐 기프트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유한양이 그런 거 한 개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짜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좀 정말 사회나 이런 거에는 다 공기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음, 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자기네 그 기업의 주식을 어려운 사람들에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유한 공고를 설립해가지고 우리 동네도 유한 공고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전부 장학금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부모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데려다 키웠는데 그런 학생을 중학교 때 보니까 유한 공고 갈 때 그거를 추천을 해서 뽑더라고요. 그 거기 가서 공고 나와갖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전자 이런 데 다니면서 기술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이게 이런 유한 공고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그 근거도 없는 그런 학생들을 다 추천을 받아서 뽑아서 공고 가르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 이념이라든지 기업의 사회화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본받을 만하고 이분이 또 그렇게 남모르게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응? 50대 나이에 그런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정도 그런 거는 정말 우러러보고 또 그 유제라 저희 그 약대 쪽에도 유제라 봉사상이 있거든요. 그 유제라. 사회에 그가 이제 유제라는 그 따님. 유일한 박사님의 딸이잖아요. 그분이 또 자기가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그 유제라 봉사상이 매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이 자신형한테도 우리 같으면 부모가 다 다른 사람 주고 자기 안 주면 너무 싫어해서 부모를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정신을 물려받아서 한다는 게 상당히 잘 살아오신 것 같고 또 정치에 입문할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대쪽 같은 자기의 굽히지 않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한양행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일한 씨가 이제 뭐 다른 측면을 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가죠.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인데 아마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하실 때 주변에 다른 일반적인 뭐 기업들하고는 달리 이분은 그 기업을 자기 소유라는 것보다는 이 나라의 것, 이 사회의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좀 투철하셨던 분이고 또 이제 뭐 미국에서 사업가로 상당히 성공하셨던 분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제약 사업을 했던 것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약 사업을 해서 국민들한테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제 생각의 출발점 이런 부분들이 이분은 아마 상당히 이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유한공고를 설립했던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이 기업가로서도 상당히 이제 좀 앞서가셨는데 뭐 종업원 지주제를 했다든지 또는 스톡옵션을 스톡옵션 그러면 그냥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인데 뭐 물론 이 당시에는 스톡옵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낯설긴 했겠지만은 전 종업원들 대상으로 해서 다 스톡옵션을 준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냥 기업이 이윤만을 최고로 하는 이윤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이분이 이분은 뭐 그런 유해람 박사님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겠지만은 이 종업원 지지자라 스톡없이는 어느 날에는 워낙 변질돼 가지고 뭐 별로 이분이 처음 실시했을 때 그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이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기 그 KBS 거기에서는 보면은 뭐 종업원 지지율을 통해서 뭐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포장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는 건데 이제 실제 그 종업원 지지제가 뭐 노사 문제 뭐 갈등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근데 유해람 박사님은 그래도 뭐 그냥 회사가 커져 나가고 잘 되는 것들이 종업원한테도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아마 실시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를 결정했던 것도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뭐 공개를 못해서 난리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이건 내 회사인데 내 회사의 모든 걸 왜 밝혀 뭐 이런 또 뭐 회사가 잘 돼서 크면 내가 다 과실을 거둬야지 왜 공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눠줘 뭐 그런 식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 씨가 끝까지 현대건설 공개 안 하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공개를 했던 건데 이분은 이제 일찌감치 기업 공개를 통해서 회사 어떤 그런 결실이 사회에서 같이 나눠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기업 공개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가셨어요. 물론 그 밑바닥에는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오랜 생활이 영향을 주셨는지 아니면 이제 뭐 이분은 미국에서도 뭐 미국 CIA에서 만든 그 비밀 뭐 부대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 누구죠? 그 왜 그 독립 사관학교 있잖아요. 미국 군사 사관학교 거기 그분이 만든 거기 들어가셨을 정도로 어떤 그런 민족 의식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뭐 그런 데서 이제 출발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기업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재산을 자식들한테 전혀 이제 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해서 이제 기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뒤에 삼성이나 다른 그룹들이 상당히 따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게 이제 유해란 박사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겉으로 이제 흉내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그 지배 구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유해란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기부한 그 주식이나 이런 재산이 이제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그 이제 기본적인 재산인데 이제 유한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유한재단이 뭐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심장로님 말씀하신 누구죠? 유제라 봉사. 유재라 상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는 것도 유한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유한재단에서 그런 뭐 장학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한양행을 모기업으로 하는 그 밑에 각종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최종 소유자는 유한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기부는 했는데 그 유한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유한재단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사업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뭐 지금 뭐 삼성문화재단이 막 여기저기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그룹 청소 일가의 어떤 지분 소유 구조를 지배 구조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뭐 겉모양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출발이나 정신은 전혀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니까 상당히 좀 뛰어난 그 시대 기업가로서는 상당히 앞서가셨던 분이고 마음도 또 정신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 가지어 집이 되게 부자였잖아요, 그죠?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미국으로 보내서 너 거기 가서 너 배워라 그랬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해란 박사가 그 육남 삼녀 중 장남이거든요. 네. 그분 가계도를 보면 그 밑에 분들이 다 그냥 한 역할씩 합니다. 전부 다. 각자의 그 사회 분야에서. 예, 이상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뭐 다른 분보다도 유한양행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예전에 그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여는데 몬드라곤 공동체 스페인에 예,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가깝고 하는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할 적에 이제 유한양행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이 기업을 뛰어넘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만족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마 설립주의 유일한 박사의 그 정신을 그대로 맥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그 노동자들 좀 전에 이제 신복희 장로님이나 저기 문 장로님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 노동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그 이후에 쓰는 이런 정책들이 일반 회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썼잖아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이거 마치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주식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러한 부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수많은 이렇게 이어오면서 정치적인 그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나았던 거. 그다음에 그 제약회사를 만들었던 것도 그 사람의 그것을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병들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부와 재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정신이 유한양행의 하나의 정신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하나를 사도 전부 유한 걸 사거든요. 좀 더 비싸요. 그냥 네. 요즘에 PB 상품이라 해가지고 뭐 싼 것들도 많은데 뭐 비싸든 말도 무조건 유한 거 해서 사용을 하고 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거기 있는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피어났으면 좋겠다. 또 더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여간 유한 뭐 어떤 물품을 살 적에 유한이라고 돼 있으면 그걸 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와 이러한 제품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은 그 유일한 박사의 그런 살아왔던 삶과 그 삶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유한양행의 그런 뭐 정신이 우리 사회 속에 끼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두 분이 많이 하셔서. 네. 아니,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부인이 미국으로 가고 혼자 여기 근 한 20년을 그렇게 살으셨나?
예, 맞아요.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서 그것이 마음이 좀 안 좋고 또 음. 그 회사에서 집을 지어준다는데도 기업돈하고 사윗돈을 엄격히 구분해서 자기 돈을 집진다는 그 참, 정도면 정말, 정말 정말로 그 이념이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깔끔한 사람이죠. 예, 예. 아니, 그리고 그 유언하면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족들 네.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것 같는데, 많이. 요즘에 그냥 부모 재산이 1억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그걸 서로 형제들이 그냥 가져가려고.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리고 자식도 처음에 이렇게 불려들였다가 조금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뭐 요즘 같으면 당연히 직원을 정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을 정리하고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그 따님에게 손녀에게는 $10,000만 이렇게 주고서 딱 졸업할 때까지. 그다음에 따님에게는 5,000평이었나요? 그거 줬는데 그것마저도 또 그 따님도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어떻게, 뭐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건 부모님의 정말 엄청난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도 이왕이면 이 제품을 좀 사용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족적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네. 네. 그 뭐랄까 저는 이제 책으로 이제 이 책을 쭉 먼저 읽었을 때는 유연한 선생님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들 인물 네. 묘사를 쭉 다시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살아온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제 문성근 씨가 이렇게 쭉 얘기해주면서 하는데 네. 굉장히 저는 잘 몰랐던 거여서 유일한 이름은 많이 들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이렇게 쭉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뭐랄까 기독교인이면서 기업을 하는 분 중에 굉장히 악덕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사 운영하는 방식은 굉장히 악덕 기업으로 소문나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이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게 특근을 시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데가 많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자기 기업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델을 어쨌든 잘 보였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훌륭한 교육자, 뭐 훌륭한 종교가 이런 분들은 보통은 신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좀 여러 사람이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맨 뒤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훌륭한 뭐 기업가 이거를 훌륭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대 아까 이제 김일수 형님도 얘기했지만 아빠 찬스가 난무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다 자기 자녀들에게 총수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녀들을 자립하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단한 여러 사람이네. 가지 영향을 많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전에 이제 신장로님께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세 분 다 너무 힘들게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 챕터로 같이 묶여 있으니까 저희가 공통점을 같이 찾아보고 하나의 주제를 뽑아보는 것도 의미. 기업가. 네? 기업가. 뭐라나. 기업가. 이분은 기업가가 아닌가? 선생은 생각보다 기업가라고 기업가 하기도 아니에요. 좀 애매하고. 예. 나머지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교육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유일한 박사 같은 분은 기업을 마치 교육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뭐 이런 게 모르겠어요. 각각 생각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민족주의 다 공통적이죠. 세 분 다 민족 네. 정신을 함양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네. 김효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분 다 학교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맞아. 처음에 오사학교 세우셨고 이창갑 선생님은 풀무학교 세우셨고 유일한 박사는 유한공고. 유한대학교 나중에 유한대학교도 세우셨고 나중에 그러면 다 어쨌든 학교를 세워서 그러한 실천들을 했던 분들입니다.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중간에 이찬석 선생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보면은 이제 뭐 이성우 선생님도 그렇고 유일한 박사님도 그렇고 자기 전 재산을 이제 다 또 내놓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공통점인 것 같고.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네. 투자해서 환원하고 하셨던 것들이 모든 걸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할 적에 말로는 하지만은 이렇게 삶의 실천으로 하기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셨으니까 정말 저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민족주의적 신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념에 있어서 분명한 세 분의 분명한 분들인 것도 있고 자립, 자존 이 측면에서 세 분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 다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립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아까 문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새싹이 올라올 때 자기가 스스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돌멩이를 땅을 들고 일어서는 것처럼 그 자립이 민족주의적으로도 자립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 분 다 그런 스스로 자립함으로 통해서 자존감을 획득하고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 동포여 깨어나라 라는 이 주제가 누군가 깨워놓은 거가 아니고 동포가 스스로 깨어나라고 일깨워준 분들이고 일깨워줌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깨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했던 그 세 분이었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가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같이 나눴는데 첫 길을 내셨던 분들이고 그 길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걸어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좀 이 세 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됐습니다. 아이고, 다음 챕터는 기네. 다음 챕터 긴가요? 하늘의 문을 열다.
예, 이제 저희가 다음은 이세종, 손임순, 이현필인데요. 잘 다들 잘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네. 예. 지금까지는 조금 익숙하고 한 번은 이름은 들어봤을 분들이잖아요. 네. 들어봤을 법한 분들이었고, 민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명망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룰 세 분은 성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던 세 분의 이야기인데,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려고 노력하셨던 굉장히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괴짜 같은 모습들도 좀 있으시고, 일반적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라든지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성자와 같다라고 해서 같이 묶여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측면이 사회적으로도 담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지만 종교적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행동하거나 본인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95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약 4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요.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분량은. 예. 아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나오시나요? 예. 근데 제가 정자까지 또. 오늘 이분들의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명망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남겨져 있는 영상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영상이 많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순수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네, 그래요.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성역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 동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동강원? 예, 동강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동강원이 이제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들이 쭉 이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인데 좀 어디에 있어요? 수도원 같은 곳이 광주에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계신데 수도원 같이 신앙생활을 삶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로 있는 곳이 이제 동강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두 분이 이세종, 이현필 이 두 분이 동강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들인 셈이죠. 뭐. 아니, 목사님 전시회 가셨었어요? 어떻게 제가 나레이션 하는 걸 아세요? 장로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지난번에 저 아직 못 갔어요. 저 아직. 안 가셨대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같이 식사할 때 당회에서 같이 식사할 때 장로님이 나레이션 참여하셨다 그 얘기를 맞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승숙 권사님하고 같이 저기 장례식장에 내려갔었는데 아, 이승숙 권사님 오셨었대요. 장경호 권사님하고 네, 권사님이랑. 네. 오셨는데 너무 좋고 너무 인상 깊었다고 차에서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네. 나레이션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신이 나오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로님 들어가세요. 네.